지금 말씀하신 비현실적인 걸 생각하기 이전에 한 단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AI가 절대 못하는 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이제 너무너무 커지고 있어요. 결국은 창의성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이 회로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뻔한 거 하지 말고 창의적인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뇌가 하얘져요. 어떤 믿음이 생기려면 계속 생각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요.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이제 2030년 되면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또 실질적인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AI 시대에 우리가 창의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심플합니다. 질문이 이제 능력이 되는 시대다. 질문이 창의성을 구현하는 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질문을 잘해야 뭐 좋다 이 말은 AI 이전 시대에도 많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질문을 잘해야 AI 시대에도 네가 창의성을 잘 발현할 수 있어. 똑똑해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질문, 즉 창의력을 우리가 AI 시대에 맞는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질문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 잘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질문을 한 다음에 나 스스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되거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이제 중요한 특징은 그동안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하는 능력이거든요. 남들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지금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걸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걸 상상하는 능력이 창의적인 생각의 이제 시초가 되는 거고요. 비현실적인 걸 상상한 다음에 이 세상 모든 발명품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요. 누군가가 지금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거를 뭐 터무니없는 걸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비현실적인 걸 상상한 다음에 그거를 현실에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거를 현실에 구현해서 새로운 발명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명의 과정은 정확히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방법으로 제가 7가지 방법을 보통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비현실적인 걸 상상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현실적인 게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상상하는 건데 비현실적인 게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현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은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논리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논리적인 상상하기라는 건데 논리적인 상상학 훈련을 계속 하면 돼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상상하기, 논리적인 상상하기를 하면은 현실에 없는 거를 현실에 구현할 수 있는 게 그런 아이디어가 생겨서 뭐 이런 핸드폰 같은 것도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걸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미 있는 거를 보고요. 이미 있는 거를 보고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거 왜 이럴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보다 폭넓게 얘기하면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의문을 던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저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질문이나 의문 던지기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야만 되는 거지 질문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근데 어쨌든 질문 던지고 의문 던지는 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각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비현실적인 걸 생각하기 이전에 한 단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AI가 절대 못하는 거. 많은 창의적이거나 발명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성질이 더러운 거거든요. 진짜예요. 성질이 더럽다. 왜냐하면 행복해, 다 좋아, 새로운 게 필요가 없어. 그러면 새로운 걸 만들 필요가 없죠. 남들은 다 만족하는데 뭔가가 나는 이게 불편해, 껄쩍지근해, 불만족스러워, 성질이 더러운 거죠. 남들은 다 오케이 하는데 나는 뭔가를 고치고 싶고 새롭게 하고 싶고 뭔가 절박함이 스스로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AI가 그게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은 AI의 창의성과 인간의 창의성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저는 황부현 대표님 말씀 더 100% 공감하고요. 뭔가 새로운 창작물이나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대한 아이디어와 어떻게 해야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이제 그걸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이 다 하면은 그다음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눠서 하는 게 좋은데 이걸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분업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분업을 하면은 무엇을 생산할 때 생산성이 이제 굉장히 커진다는 게 경제학을 창시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첫 장에서부터 한 얘기예요. 국부론 첫 장은 핀 공장에 관한 얘기인데 하나의 핀을 만드는데 이거를 어떤 공장을 가봤더니 18개의 공정이 있는데 이 18개의 공정을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10사람이 만드는 걸 발견했어요. 10사람이 분업을 해서 나눠서 했더니 한 사람당 4,800개인가의 핀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었더니 하루에 20개뿐이 못 만든대요. 그래서 분업을 또 그러니까 거의 뭐 250배의 생산성이 항상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분업의 효과가 아이디어를 생산하는데도 정확히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대표적인 예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애플 PC예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애플 PC를 만들 때 이제 공동 창업자가 두 분이 계시잖아요. 스티브 잡스하고 스티브 워즈니악. 이 철학을 공부한 스티브 잡스는 무엇을 만들지에 관한 이제 보다 문과적인 아이디어에 이제 비교 우위가 있어서 그쪽에 특화를 했다면은 스티브 워즈니악은 이 공대 엔지니어링 하신 분이라서 어떻게 만들지에 관한 아이디어에 이제 특화하는데 이제 장점이 있어서 이 두 분이 분업을 해갖고 애플 PC라는 게 탄생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 같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스티브 워즈니악을 어디 가서 구할 수 없거든요. 구하려면 엄청나게 비싼 돈을 줘야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이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AI의 놀라운 점은 AI가 스티브 워즈니악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티브 워즈니악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갖게 됐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을 키우는 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는 연구를 쭉 했으니까 연구를 하다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실험 결과가 중요해요. 그게 팩트인데 그냥 평범한 결과가 아니라 아무도 예측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되게 중요한 결과야. 왜냐하면 뭔가를 새로운 걸 의미할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발견도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팩트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게 어떤 이론 뭐 어떤 것보다 이제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참의 명제로부터 참의 명제를 또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어떤 팩트여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몰입을 경험을 했고 이 몰입이라는 체험이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은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1초도 쉬지 않고 아무 진전이 없는데 며칠간을 생각하니까 고도의 몰입 상태가 되고 그때부터는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기분도 좋고 이거를 이제 7년 동안 제가 반복해서 경험했죠. 이게 팩트예요. 팩트인데 언유저한 팩트야. 남들은 기대하지 않는. 보통은 생각을 계속하면 머리가 아프거나 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갖거나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팩트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나의 많은 경험이 있는 겁니다. 저한테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이 팩트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뇌과학적으로.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공지능한테 뭐 챗GPT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현대 뇌과학, 신경과학에 입각해가지고 설명을 쫙 해줘요.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그게 다 맞대, 이치에.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이런 걸 읽어봐라, 더 잘. 이렇게 쫙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그 스티브 워즈니악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해줬네. 네.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을 보면은 AI를 도구로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예. 그냥 너의 또 하나의 뇌라고. 연구에 지금 말씀하신 워즈니악과 잡스처럼 그냥 파트너로 생각을 해야지 얘를 도구로 여기면은 이게 제대로 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구로 여기는 것과 뭔가 또 하나의 뇌나 혹은 동료로 여기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도구로 나오는 거는 그냥 질문을 하고 나오는 답을 알았어 하는 거고, 제2의 뇌를 쓰면은 아침에 와서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딱 킨 다음에 걔랑 계속 대화를 하려는 거예요. 어떤 답이 나오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니? 그 다음 혹시 이런 건 어떻게 했니?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하나의 동료처럼 계속 대화를 주고받는 상대로 생각해야지 그냥 필요할 때 이 답을 내줘.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제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태도의 관점에서는 도구냐 동료냐 예. 이건 좀 다른. 그리고 나의 정보를 계속 넣어주잖아요. 왜 요새 새로 나온 애들은 내가 무슨 직업이고 나이가 어떻고 뭐에 관심 있는지를 넣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 동료처럼 옆에 동료가 있는 것처럼 써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질문하면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검색 엔진에 조금 발달된 형태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렇죠, 아마 그렇죠. 그냥 도구로 쓰는 도구로 쓰는 사람인 거. 것 같고, 그게 아니고 하나의 사람처럼 나에 대한 정보를 다 주고 내 컴퓨터와 내 핸드폰을 다 읽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에이전트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냥 정말 하나의 동료처럼. 아니 그래서 그 AI 쪽에 어떤 한 교수님이 말한 영상을 제가 들었는데 그 AI를 사용할 때 우리가 텍스트로 프롬프트를 써서 하는 것보다는 대화, 그러니까 네, 저는 다 말하기 그 버튼을 눌러서 예, 말하는 것으로 사용해라. 이래야 그 태도가 달라진다고. 예.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그쵸.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이 아닌 AI와 그런 방식의 근데 사실 그런 쪽에서 토론을 한계가 해야. 있겠죠. 어떤 바디 랭귀지도 못 알아듣고 아직은 어떤 뉘앙스를 파악하는 능력도 떨어지지만, 한 가지 좋은 거는 사실 저보다 저를 더 많이 하는 게 컴퓨터 안에 있는 내가 만든 데이터고 스마트폰 안에 있는 나의 그 자취들인 것 같거든요. 이거를 이제 읽어갈 능력이 있잖아요, AI가. 어떻게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할 그럴 수도 수 있죠. 있다고 그런 생각해요. 면에서는 엄청난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예.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AI 시대, AI의 기술로 인해서 창의성의 뭐 약간 민주화라고 할까요? 누구나 창의성을 이제 구현하고 실현하는데 제약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 가능성이 더 열리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이제 창의성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시대를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걸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부러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회사에서 우리 동료들과 함께 만들었던 SSG 스 캠페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 그걸 그게 굉장히 히트 광고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한번 보면 잊히지 물어봤어요. 않는 일부러 AI한테 SSG가 이런 상태인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봐. 그럼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SSG로 삼행시를 지어 보십시오. 뭐 아니면은 뭐 유명한 유튜버들과 협업해서 하십시오. 굉장히 상식적인 아이디어를 내요. 근데 SSG라는 영어를 말도 안 되게 쓰기라고 읽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니지만 굉장히 상식을 엎어버리는 이상한 아이디어잖아요. 그런 건 아직 못 내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창의성에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엑셀 작업을 하라 그러면 컴퓨터에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양이 많으면 밤을 새면 돼요. 근데 창의성에서 굉장히 힘든 거 하나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야, 뻔한 거 하지 말고 창의적인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뇌가 하얘져요. 그러면서 뭐하지? 창밖을 보죠. 그렇죠. 답답해지죠. 뭐하지? 답답해져.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창의적인 생각을 하라 그러면. 근데 AI가 여기서 굉장히 좋은 클루를 갖고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할지 그 생각에, 저는 창의성이, 잡스 형님이 그랬죠. 창의성은 연결이다. 생각을 계속 연결해 가서 이 연결의 굵기가 점점 가늘어질수록 성공 가능성은 희박해지지만 그때 얻는 성공의 크기는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멀리 떨어진 걸 연결할 때 큰 창의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걸 생각하라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하는 게 이렇게 열심히 엑셀을 하다가 이제 자세가 삐딱해지면서 뭐하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AI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계속 질문을 하면 얘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얼마나 깊이 있는지, 얼마나 엉뚱한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계속 생각을 던져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만약에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고 땅에서 위로 올라간다면 그걸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10개만 소개해줘. 그러면 사람은요, 그걸 생각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얘가 한 3분 내지 5분 만에 10가지 생각을 해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이제 어프리시에이션하고 평가하고 디텍팅을 하는 건 인간의 능력이겠지만 내가 창의성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창의성의 소스들을 무한으로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조합을 하면 AI가 정말 미친 것 같고 이 양극단에 떨어져 있고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미친 아이디어를 당장 내지는 못하지만 누구나 그런 생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생각의 소스들은 무한으로 계속 던져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가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민주적인 도구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지만 자기만의 독특한 눈높이나 안목이나 취향을 갖고 리버럴 아츠나 어떤 인문 교양 쪽에 굉장히 그 소양이 있고 그걸 키우고 뭔가를 만들겠다는 정확한 목표의식이나 절박함까지는 주지 못한다. 예, 이게 AI와 창의성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AI 기술 발달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화, 대중화인데 AI의 창작 기술을 모든 사람한테 제공한 거예요. 제공했어요. 제가 경제학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지금 이제 연결이 돼 버리기 때문에 유명한 유튜버 이제 비스트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인터넷에 올린 게 재밌어서 제가 기억하는데 Sam, please don't make me homeless라는 말을 올려서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데요. 샘 알트만한테 그런 AI 만들어 갖고 우리를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AI가 빨리 발전하는 속에서 지금 우리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이제 너무너무 커지고 있어요. 며칠 전에 그 빌 게이츠가 한 얘기 보니까 10년 안에 모든 AI가 모든 그 직업을 이제 대체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게 뭐 10년이 아니라 5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하려면은 AI의 창의적인 인풋을 넣어서 창의적인 아웃풋을 내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습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쫓겨날 수 있어요. 그야말로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아닌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AI가 나를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좀 그런 위기의식 같은 게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친구라고 생각하고 잘 활용해라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교수님은 두려워해라. 두려워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내 능력을 키워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AI 친구라고 생각하고 나라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기업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개인들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금 지금 우리 제가 경제학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지난 30년간 5년에 1%포인트씩 하락해서요. 지금 제 최근 추정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가 장기 성장률이라는 잠재 성장률 수치가 있는데요. 그게 0.9%가 됐어요. 처음으로 우리나라 장기 성장률이 0%대로 떨어졌고요. 이제 2030년 되면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결국 이제 우리가 AI 이전의 시대든 AI 이후의 시대든 창의성, 창의력 이게 되게 중요한 거란 걸 알게 됐고요. 심지어 더 중요해진 시대. 그래서 진짜 궁금한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창의성을. 물론 우리 황동문 교수님은 그게 이제 몰입이 하나의 방법인 거잖아요. 우리의 창의적 능력을 더 키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련된 장기 기억이 활성화가 돼요.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고 보고 배우고 느끼고 이런 총체예요.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게 의식이 안 되고 있어. 나는 몰라. 내가 언제 그걸 경험했는지도 기억에도 없어. 그런데 우리 뇌의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운영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의식으로 그걸 생각을 해. 그러면 그게 이 무의식의 장기 기억이 무의식이에요. 이 장기 기억의 생중계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작업 기억하고 장기 기억하고 서로가 인터랙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것들이 활성화가 돼.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거는 이제 뇌과학에서 다 이제 알려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문제에 관련된 지적인 능력이 늘어나요. 고무줄처럼. 그래서 10분 만에 처음엔 답을 몰랐는데 10분 만에도 답이 나오고 1시간 만에 아이디어가 나오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를 모른다는 거가.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를 모르기 때문에 막막한 거예요. 아까 한고현 대표님이 좀 창의적으로 생각해봐. 그럼 막막해 하는 이유가 다른 노력은 뭐 엑셀을 하고 뭐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데 이거는 안 가본 길을 가는 거니까 막막해. 보장이 없어. 근데 이걸 안 해본 사람은 더 스트레스를 받아. 뭐 아무 진전도 없고 시간 낭비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이 훈련을 자꾸 하면
어떤 경험에서 어떤 믿음이 생기려면 계속 생각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요.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는 하루 종일 생각하고 이틀 생각하고 일주일 생각하고 아무 진전이 없더라도 그 경험을 자꾸 하면 경험적으로 이걸 알게 돼. 우리 뇌가 어떻게 오퍼레이팅 하는지를 알게 되고 장기 기억이 활성화가 돼서 그 문제와 관련된 지적인 능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그러니까 창의적이죠. 보이지 않은 거니까. 그 능력이 자꾸 발휘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능력을 훈련하는 거가 이제 이게 더욱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AI가 있으니까 이제 뭐 더 깊은 사유나 사색, 몰입이 네. 이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더 필요한 시대. 그렇죠. 그러니까 AI 다 활용하고 AI도 해결되는 못하는 문제에 막히게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휴먼 인텔리전스가 필요한데 거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남들이 못한 거를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진짜 창의력을 어떻게 키울까가 네, 정말 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창의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상태에서 2006년에 이제 서울대에 이제 오게 됐는데 우리 후배들, 우리 제자들한테는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생각한 건 제가 단순한 경제학 지식을 전달하는 거 이상을 해야 된다. 정말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걸 해줘야 되겠다. 그건 뭐냐? 학생들한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막상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책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받은 이상은 다 너무 모호해요. 모호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를 몰라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저 스스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방법을 이것저것 트라이하면서 이제 개발할 수뿐이 없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 스스로 이제 개발한 방법은 이런 거였어요.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수업인데 이 수업을 기본적으로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을 뭐 제가 한 7가지 정도로 정리했어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걸 갖고서는 이제 그 다양한 사례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데 그 사례는 뭐냐면은 정답 없는 열린 문제를 갖고 이제 던져주고 학생들한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정답 없는 열린 문제를 던져주고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지금 몰입을 하시는 방법을 학생들이 열심히 생각을 해갖고 자신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문제를 학생들이 이제 15주에 걸쳐서 이제 연습을 하면은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이제 계속 하게 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이제 커지고요. 지금 거의 한 20년 수업했는데, 모든 수업에서 95% 이상의 학생이 창의력이 이제 느는 거를 이제 제가 항상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김재식 교수님이 수업에 이제 고민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그러니까 수업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생각해서 적용을 했는데요. 저는 이런 거예요. 공학은 또 달라요. 공학은 일단 배워야 될 지식이 많아. 얘가 저기 지식의 프론트까지 갈 때 그 지식을 좀 알아야 돼. 근데 그걸 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도 전달하면서 창의성, 사고력도 동시에 이제 발달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어떤 내용을 배우기 전에 그 이론을 만든 천재가 있어. 그 사람이 고민한 문제를 학생들한테 내줘요. 이거를 만약에 초등학생으로 제가 바꾸면 삼각형의 넓이를 배울 차례가 됐어, 아이가. 근데 그걸 안 가르쳐줘. 이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야. 그걸 안 가르쳐줘. 애들은 이제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 배웠어. 삼각형의 넓이를 배울 차례인데 그냥 문제로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밑변이 5cm고 높이가 4cm인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넓이를 구해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안 배웠잖아요. 아직 안 배웠어요. 뭐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아예 시간을 딱 3분, 5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줘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시간 동안은 애들이 처음에 하면 막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내가 생각하는 시간을 줄 때는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라. 편하게 해라 하고 저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걸 자기 생각을 이제 노트에 적고 하는 걸 보고 너 잘했다 맞았다. 그리고 너는 뭐 이렇게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다시 이제 설명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지식도 가르쳐야 되고 또 학생들을 또 생각하게끔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방법. 예, 저도 비슷하게 하는데요. 이제 저는 강의를 이제 전반전하고 후반전을 나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전에서는 기존 경제학 이론을 먼저 강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동태적 거시경제학이라는 과목을 하면 그 첫 번째 주제는 예를 들어서 유토피아와 경제학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전통적 강의에서처럼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부터 아담 스미스나 칼 막스가 생각한 경제학자들이 생각한 유토피아까지 먼저 강의를 해서 그 거인의 어깨까지 일단 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내주는데 누구도 생각해보지 않은 새로운 유토피아를 상상해서 그 나라에 한번 이름을 줘보고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꽁트를 써봐라. 이런 걸 과제로 내줘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그거를 일주일 동안 이제 나름 여유롭게 혹은 뭐 이제 몰입을 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발표를 이제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업이 전통적인 지식을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거기다 새로운 걸 더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우리 이과 수업이나 문과 수업이나 다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키워주는데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홍보연 대표님의 창의력 증진 방법 굳이 보면 세 번째 강연에서는 궁리라고 하셨는데. 예. 결국 두 교수님 하신 말씀이랑 비슷한데 열심히 잘하던 사람한테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면 뭘 할지 몰라서 뇌가 하얘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푸는 방법이 뭐냐 하면 저는 궁리라고 단어를 쓰고요. 그 궁리란 단어는 다할 궁자, 논리 리자거든요. 창의는 어디서 나오냐? 논리의 궁극의 끝에 나온다가 저는 궁리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면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뭐가 뚝 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하던 논리적인 생각을 끝없이 계속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논리적인 생각을 계속해라. 당장 뭔가 이상한 생각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논리적인 생각을 계속 몇 시간, 하루, 이틀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창의적인 도약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겁니다. 이궁리 저궁리 하느라고 밤새 한잠도 못 잤어. 아마 교수님 아실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 무조건 아이디어가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게 한국 사람들은 이미 언어 생활에서 이걸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엑셀을 못한다. 그럼 야 너 엑셀 잘 좀 궁리해봐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어제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 이궁리 저궁리 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라는 단어는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보면 창의성으로 가기 위해서 논리적인 생각에 궁극의 끝까지 가느니 궁리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 성리학에서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거경궁리라는 게 있어요. 그 궁리거든요. 궁극의 이치를 하는 건데, 근데 거경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경에 머무르는 거야. 경 상태. 그 경 상태가 몰입이에요. 네, 그래서 주자나 태계나 서경덕 이분들의 공부하는 방식이 몰입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자나깨나 그 문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몰입이라는 게 어떤 깊은 방법이라면 저는 어떻게 보면 나는 창의적이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걸 인카리지 시키기 위해서 그냥 궁리를 해. 네가 하던 논리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돼. 이고 AI가 여기서 좋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포인트예요. AI는 아직 파괴적이고 정말 진정 그 패턴을 부수는 창의적인 생각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논리적인 창의성, 어느 정도 상식적인 창의성을 계속 내주기 때문에 그 궁리나 혹은 몰입의 시간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대표님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라고 하면 이제 하얘지는 경험, 그 경험을 이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공차는 연습을 열심히 하면 축구장 나가서 자신도 모르게 막 공을 차고 있고 피아노 치는 연습을 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피아노를 잘 치듯이 창의력도 저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창의력 키우는 연습을 안 한 상태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라 하면은 머리가 하얘질 뿐이 없어요. 근데 창의적인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냥 공 갖다 주면 자기도 모르게 공을 차듯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툭툭 튀어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두 분 교수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예를 들어 피아노를 잘 치려면 피아노를 열심히만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달리기를 잘하려면 그냥 하루 종일 달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달리기 하는 방법을 잘 본 다음에 내가 달리기 하는 걸 옆에서 코치가 보고 목표를 정해주고 매일매일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교수님이 하는 창의성 스쿨이라든가 교수님이 하는 그 창의성 방법론의 그 강의 같은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프로를 만드는 거는 그냥 열심히 해서는 그건 잘하는 아마추어죠. 진짜 잘하려면 옆에서 코치가 붙어서 피드백을 해주고 목표를 잡고 예, 이런 역할을 하시는 그 두 분의 그 창의성 교육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뭐 아무리 AI 시대, 뭐 AI의 기술의 고도와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창의력, 창의성의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훈련하고 네. 배우고 사유하고 고민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결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AI 시대에 그 이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시대에 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을 혹은 그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AI 시대에 더 똑똑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그 질문에서 우리가 오늘 자리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뭐 너무 좋은 이야기를 오늘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시청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씩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해결돼야 되는데요. 맹자도 무왕산이면 무왕심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제학자들은 인간의 행복이 먹고 마시는 것 같은 거로부터는 이제 소비에 이제 주목을 하고요. 근데 이제 소비를 하려면은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득이 있으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일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AI의 이 놀라운 발전은 먹고 사는 우리 문제를 해결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창의력을 키우면은 단지 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행복을 증가시켜주는 것 이상으로 저는 굉장히 우리한테 정신적 행복까지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창의력이라는 것은 경제적 의미를 넘어서 존재론적 의미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 삶의 주체라고 느낄 때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삶은 나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산다는 우리 느낌을 주고 그게 우리를 훨씬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창의적인 삶에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질적으로 김세식 교수님하고 얘기가 같아요. 같죠, 근데 예.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삶에서 제일 필요한 거가 생존이에요. 생존. 그리고 또 행복이 중요해요. 근데 행복의 문제까지 해결이 되면 뭘 하냐면 자아 실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행복을 해결하고 하면 자아 실현까지 안 가는 사람들이 많고 어떤 사람은 생존 문제로 하다가 생이 끝날 수도 있고 뭐 행복까지 간 사람은 다행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생존의 문제와 행복의 문제와 자아 실현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게 창의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걸 이제 몰입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뇌과학적으로도 되게 명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창의력을 생각하는 건 뇌에 전두연합령을 써요. 그쪽에 도파민이 있어요. 그 도파민 회로가 있는데 그걸 중피질계 도파민 회로라고 그러고 전두연합령의 그 도파민 회로는 발달시킬수록 좋아. 결국은 창의성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이 회로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뇌과학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생존과 행복과 자아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길이 창의력을 키우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황보현 대표님은 광고 회사라는 데가 상당히 고생스럽거든요. 왜 이렇게 광고를 열심히 하냐? 지금 말씀하신 거랑 연결이 돼요. 막 이틀 밤을 샐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이틀 잘 때도 있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때 그 희열이 새벽에 이렇게 딱 눈을 뜨고 있다가 뭔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면은 끝났어 이거는.
이 아이디어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 마치 그 아이디어만이 아니고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희열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좀 실질적인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AI 시대에 우리가 창의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심플합니다. 지금 당장 무료도 좋으니까 그 생성형 LLM 앱이든 뭐를 하나 열어서 내가 지금 풀고 싶은 문제를 그냥 계속 물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걔랑 계속 대화를 나눠보세요. 계속.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면 심지어 요새 이런 것도 대답을 해줘요. 나 이 문제를 풀고 싶은데 땡땡땡 문제를 풀고 싶은데 뭐라고 질문하면 좋아? 라는 질문에도 답을 해줘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프롬프트를 가르쳐주는 답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진짜 나이가 60이 되신 분도 상관이 없고 어린 사람도 상관이 없고 당장 생성형 앱을 열어서 뭐 연애 문제일 수도 있고 회사 문제일 수도 있고 학점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얘랑 계속 대화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정말 깊이 있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아닐지라도 기존의 틀에 박힌 생각에서 뭔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훈련이 조금씩 될 거예요. 그리고 기계를 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증기기관이 나왔을 때 인간의 힘으로 저걸 이기겠다고 싸운 사람들은 다 죽고 도태됐듯이 앞으로 모든 창의성은 결국은 생성형이거나 어떤 식으로든 AI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빨리 부담감을 버리고 빨리 앱을 열고 AI와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대화를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게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빠른 방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궁금했던 문제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입니다. 이 창의성, 창의력에 대해서. 근데 AI가 출연해서 더 궁금해졌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더 중요해졌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 세 분 교수님과 대표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창의성에 관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눈 것 같은데요. 이게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세바시 구독자들, 시청자들에게 또 창의성에 관한 여러분만의 질문이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되고 우리 홍보연 대표님 해주신 것처럼 질문해 보십시오. AI에게. 근데 그런 행동들이 행복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새로운 사실까지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오늘 세 분 너무 좋은 말씀 그리고 긴 시간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바시 45 구봉준 PD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